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의 구보경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과 제자 이 관계는 오직 인간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어떤 날보다 무척 의미 있는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올바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을 떠올리며 책으로 통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권의 책으로 다양한 시각을 키워주실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자크 랑셰르의 무지한 스승입니다. 참 무지한 스승, 제목이 무척 도전적인데요.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책 처음 보시고 또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책 제목을 딱 봤을 때 무지한 스승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지한 스승, 좀 이거 공부하는 스승, 약간 이제 좀 찔리면서 좀 반성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키워드가 또 스승이기 때문에 아, 이제 교육학에 관한 책이구나 싶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읽으신 우리 고보혜 선생님. 이 교수님 어떠셨어요? 예, 무지한 스승이란 어떤 스승을 바로 무지한 스승이라고 이야기할까 하고 궁금증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책에서는 과연 무지한 스승을 어떤 스승으로 지칭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스승이 자기 학식만을, 자기 지식만을 전달한다라는 그 차원에서 무지하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이 교수님의 내공이 있는 우리 의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 교수님 어떠셨어요? 예, 뭐 저도 좀 고 교수님하고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좀 약간 좀 찔리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고요. 끝까지 찔렸습니다. 끝까지 찔리셨다는데, 네, 한번 우리 세 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 교수님들께서는 이미 지금 이제 스승의 위치에도 계시고, 또 학문의 길을 이제 계속 걸어오시면서 아마 많은 스승님을 만나셨고, 또 마음속에 또 담아놓고 계시는 아마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스승님 소개해주고 싶은 스승님? 아니면 이렇게 한번 마음에 계시고 있는 스승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먼저. 스승님의 정의를 좀 여러 가지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뭐 제 머릿속에 스승으로 남아 계신 분 중에서는 좀 오래됐는데 그 저한테 기타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예요, 그게? 네, 뭐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보다 이제 나이는 한 20살 정도 어린 그런 그 분이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요. 뭐 잠깐 배웠어요. 근데 오래 배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잘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그 뭐 노력이랄까? 그런 게 지금까지도 아, 그때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왜 내가 잘 못 배웠지? 그런 그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 있네요. 20년 연하의 이름도 모르는 기타 스승님, 굉장히 또 참 재미있고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 고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잘 하셨다거나 아니면 수업을 되게 열정적으로 했던 그런 물론 스승님들 많이 계셨는데 그런 분보다는 모르겠어요. 이 책을 읽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 태권도 사범이셨고 그런 이렇게 무섭게 생긴 남자 선생님 생각나고요. 그 선생님한테 제가 이렇게 손바닥을 처음으로 맞아보는 떠드는 아이로 걸려서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원망했다가 나중에 선생님 되게 강직한 모습 보고 굉장히 아직도 기억에 남고 또 그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그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때 이렇게 리딩 같은 걸 굉장히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많이 해주셔서 또 책도 많이 읽게 됐었던 그래서 그 선생님이 기억이 많이 나요. 처음에는 매로 시작했는데 또 인상 깊으신 스승님 같은데 어떠세요? 예, 저는 뭐 그 어떤 개인적으로 스승님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당시에 통상적인 스승의 그 어떤 모습을 한번 좀 되짚어 봤습니다. 옛날 우리를 가르쳤던 스승님들은 좀 권위적인 그런 모습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권위적인 모습 속에서도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들이 복종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서만 받아들이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던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고 우리 스승님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저 역시도 현재 과연 그 스승님들과는 다르지 않는
그냥 학식만 전달하는 그런 스승이지 않은가 좀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세 분 교수님의 열띤 북토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지한 스승 소개 영상 보신 후에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한 스승. 프랑스 철학자 랑시에르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화두로 쓴 책입니다. 무지한 스승은 자신의 제자들이 평등한 능력이 있다는 것 외엔 아무것도 모르는 스승입니다. 이 보편적인 가르침은 자코토의 사리에서 랑시에르가 따온 것입니다. 자코토는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는 네덜란드의 학생들에게 불어 네덜란드어 대역 책 한 권을 건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설명 없이 학생들 스스로 언어를 터득하고 사고하도록 이끌어냅니다. 이를 통해 사람은 배우고자 할 때 그 욕망의 긴장이나 상황의 강제 덕분에 설명해주지 않아도 혼자 배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입식 교육이 성행하는 한국의 교육 현실에 경종을 울립니다. 자, 영상을 보셨는데요. 영상을 통해 책의 전반적인 소개를 같이 한번 이렇게 보셨는데 여기에 지적 해방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실은 이 책 전체에서의 어떤 메인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세 분 교수님들께서 이 지적 해방 각자 나름대로 또 해석하셨을 테고 또 의미 있게 다가오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 말 자체가 어렵죠. 어려운데 사실 이제 지적 해방이라고 그러면 무지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걸 우리가 지적 해방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과거에는 그 지식이라는 거는 곧 그 어떤 경제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책 한 권 사서 보려면 굉장히 비싼 돈이 들어가고 서구에서도 이제 구텐베르크가 그 금속활자 발명하기 전까지는 양피지로 쓴 그런 책들이었기 때문에 뭐 아주 굉장히 그 높은 금액의 책값을 부담해야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그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식도 그때부터 좀 이렇게 해방이 됐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과거에는 지식, 그 특권층만의 어떤 그렇죠. 그런 소유, 권위, 이렇게 어떤 그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경제력과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 선생님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책 저자가 그 얘기했던 그 지적 해방, 그래서 해방이라는 것 말 자체가 뭔가 억눌린 거에서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풀려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 이제 좀 곱씹어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교사로서 오만한 또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것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설명한다는 그런 어떤 그런 우월의식 그런 것으로부터의 어떤 해방 그리고 또 극으로 보면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또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교사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로부터의 사실 그런 어떤 굴레로부터의 해방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극과 극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해방 이런 것이 지적 해방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저는 풀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좀 실현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지적 해방이라는 부분을 좀 책에 조금 집중해서 약간 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지적 해방이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승의 알미나 학식을 전달하고 또 설명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학생의 의지를 살려 스스로의 체계 지능을 알아가는 것이 지적 해방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어떤 사례들을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나타난 것들을 본다면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시절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숙제를 내주실 때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뭐 10번 읽고 그쵸. 5번 써라. 네, 맞아요. 네. 뭐 우리로서는 상당히 무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숙제가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고 또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좀 유사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10번 읽고 5번 쓰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고 또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의도의 숙제가 되었다라고 저는 지금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는 우리가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아주 자세히 세밀하게 나온 참고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단순히 그냥 읽고 지식을 얻어버리는 형태의 그런 어떤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전에는 다양한 그 연습, 또 반복되는 그런 어떤 학습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형태를 저는 지적 해방과 결부시켜서 그 사례를 한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기의 중요성 갑자기 제가 막 느껴지는데요. 네, 책에 보면은요, 이 책의 이제 서문에서 시작해서 이 작가는 사실은 조제프 자코토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추적하면서 사실은 이 인물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나오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사실은 이 조셉 자코토는 사실은 프랑스인이면서 네덜란드에 가서 네덜란드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리키는 사실 프랑스 원어민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본인은 프랑스어를 알면서 네덜란드어를 전혀 모르고 그 네덜란드 학생들에게 이제 프랑스어를 가리키는데 자신의 설명 대신 이제 이 네덜란드 학생들이 자신이 던져놓은 텍스트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반성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이제 그런 얘기서부터 이제 이 화두가 시작되면서 책이 전개되는데 그렇게 스스로 학습에 물론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처음에 그런 스스로 자기의 어떤 그 의지로 되게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 아마 우리 교수님들 스스로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혹은 또 주변에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 교수님부터 해볼까요? 사실 제가 이제 호주에서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호주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일본에서 한 7개월 정도를 저희가 갑자기 이제 남편이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하게 돼서 그렇게 일본을 가게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일본 공립학교를 그렇게 갑자기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은 히라가나밖에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일단은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조금 무모했죠. 제가 사실 또 이런 그 이중언어 그 제2언어 언어 교육을 한다는 그런 사람이 아이들을 그렇게 그 큰애가 5학년이고 작은애가 3학년이었는데 그냥 일본 공립학교를 그냥 확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일본어를 전혀 못할 때였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하면서 아이들을 보냈는데 큰애는 굉장히 좀 사교적이었어요. 근데 큰애는 굉장히 막 자기가 그런 어떤 스포큰 랭귀지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구두 언어에. 그래서 그런 것들 장점을 막 살리면서 그 첫날부터 그 일본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자녀분이 특이한 거 아닌가? 아니요. 그 아이가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전혀 모르는 언어에 대한 그런 식으로 자기가 그렇게 그 자기 강점을 살려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둘째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읽고 쓰는 거를 굉장히 잘했던 아이였는데 호주에서 이제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그랬던 아이였는데 이제 갑자기 일본에 와서 전혀 모르는 일본어로 이제 공부를 하려니까 막 갑자기 수업 시간에 졸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당혹스럽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그냥 사일런 피리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너무 그래서 제가 보이는 그래서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프고 이거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3개월이 지나면서 본인이 잘했던 그런 어떤 그 읽기 쓰기 그런 쪽에 동화책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친한 친구 한 명을 사귀어서 그 친구한테 내가 너한테 영어책을 읽어줄 테니까 나한테 너는 그 일본어 동화책을 좀 내가 모르는 이걸 좀 읽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 두 아이가 굉장히 다른 접근법으로 결국 한 7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런 새로운 그런 제3의 언어를 정말 엄마 아빠는 전혀 그 무지의 상태였거든요, 사실은. 전혀 저는 서바이벌 정도의 일본어밖에 몰랐었고 그런 상태였는데 두 아이가 그렇게 스스로의 어떤 그런 내면의 어떤
그런 어떤 잠재된 어떤 그런 전략들 이런 것들로 헤쳐나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게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새로운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나누고 싶네요. 맞습니다. 저도 그 자코토의 그 경험이 사실은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의 방식과 또 유럽이라는 그 나라의 많은 나라들의 교육의 방식에 대한 그 차이점을 구분해 보면서 좀 더 이해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우리 이 듭니다. 교수님은 또 독일에서 또 공부하셨잖아요. 예. 같이 그래서 저는 네.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본다면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아까 조금 전에는 뭐 읽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해방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육의 방식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의 획일적이고 주입식적인 그런 어떤 교육 형태의 모습들을 우리가 모두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 자코토가 했던 그 방식 자체는 우리로서는 생소하고 또 이 교육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유럽의 교육의 전반적인 그 어떤 형태를 이해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제 독일에서의 교육의 형태를 보면 저도 이제 독일에 공부하러 가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또 중등 교육까지 받는 과정 속에서 교육의 그 어떤 하나의 형식, 방식이 우리의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사물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 것이 있는지,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 알아갈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어떤 형태의 그 학습을 선생님이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이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교육의 방식이 초등, 중등 교육에 거쳐서 이어지면서 좀 더 고등교육에서는 스스로 어떤 과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토론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평가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그 어떤 지적 결론을 내리는 그 방식이 바로 이 자코토의 수업의 방식에서처럼 유사하게 이제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의 현실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지적 해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에 그 어떤 몸담고 있는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 학부모로서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요즘에 많이 학원 가서도 사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교육에서도 뭐 자기 주도적인 어떤 학습 방법 뭐 이런 것과 사실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요즘 뭐 교육하면은 이제 맞춤형 교육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이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은 좀 더 우리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하나의 방식으로 등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교육의 초보 단계에서부터도 이런 맞춤형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것이 숙달되어지고 몸에 익어서 고등교육을 받고 또 어른이 되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또 정열적인 그런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안 교수님. 네. 그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저도 좀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아이들 경우보다는 이제 제 자신의 경우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어떻게 보면 그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반쯤 본능적으로 좀 익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좀 어떤 지적으로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좀 고도의 그 지적 능력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걸 이제 습득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성인이 외국어를 습득하는 건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외국어까지는 아닌데 한자를 공부할 때 아까 우리 이 교수님 처음에 그 여러 번 쓰고 읽고 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교양 그 국어 수업에서 천자문 10번 쓰기라고 하는 과제를 받았는데 저는 그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그때 당시에 제출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제가 한자에 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학문이든 이제 그 학문 특히 사회과학 학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용어에서 시작해서 용어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록 전공은 무역입니다만 이 한자에 대한 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한자
특히 이제 그 주로 뭐 이렇게 중국의 그 고전에 나오는 그 말들을 여러 번 읽어도 그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후에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보더라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그게 중국어나 다름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 중국어죠. 그 고대 이제 중국의 여러 그 사람들, 예를 들면 공자나 맹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글인데 그걸 제가 갑자기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제가 그 공자님이나 맹자님을 뭐 스승으로 모시고 배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잘 뭐 설명되어 있는 그런 어떤 뭐 주석서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 한자는 이제 되게 좀 그렇지 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혼자서 뭐 여러 번 읽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벼랑간 그 뜻이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책에 나온 네덜란드 네, 뭐 제가 뭐 그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옛날 우리 백독 자통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읽으면 스스로 통한다. 그래서 그 말이 생각나면서 내가 100독도 안 했는데 자통했다. 저는 한 50독 만에 자통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난 나름대로 똑똑한가 봐. 뭐 이런 잠깐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하튼 스스로 그렇게 깨우치는 경우가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도 또 이 교실 안에서 강의실 안에서도 학생들에게서 이렇게 발견하신 점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죠. 예, 학생들한테 그런 경험은 너무나 많죠.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역이라고 하는 그 교과목은 이제 실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이 뭐 꼭 KTX 타고 가는 방법 외에도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을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답에 가까운 것 또는 가장 뭐 그중에서 합리적이고 뭐 현명한 것 이런 걸 제가 고를 때는 사실 교수나 뭐 이렇게 스승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의 그 생각 하나가 정답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정말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답들을 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숨어있는 현자들이 의외로 많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맞아요. 저는 영어 교육론이라는 네. 그 과목을 사실 이론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그게 이론적인 거고 또 영어 교육에 대한 용어들도 많이 처음에 나오고 해서 사실은 그 부분 제가 강의하면서도 사실 이게 제대로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될까?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지면서 걱정하면서 그리고 또 역시 학생들도 굉장히 처음엔 어렵다고 해요. 이게 뭐 용어들도 어렵고 생소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 스스로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옴살도 많이 피우고 막 이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중반쯤 가다가 제가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토론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론방을 제가 운영을 굉장히 하는 거를 하는데, 예. 근데 거기서도 온라인, 그 토론방을 제가 이제 개설을 했을 때 그랬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학생들은 직접 어떤 현장에서 영어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그런 학생들도 많고 또 나이 편차도 크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험들이 다양한 그런 커뮤니티인데 이런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그 토론방이 열렸을 때 얼마나 그 자기 목소리들을 다양하게 내는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이제 토론방을 할 때는 교수자가 좀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끼리 인터랙션을 좀 더 그거를 좀 격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일단 학생들이 거기에 스스로가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서로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학생들끼리 처음에는 나는 이렇게 잘 몰랐어 막 이렇게 하다가도 다른 학생이 이렇게 글을 올린 걸 보고 거기에 또 동기부여가 돼서 자극이 돼서 또 이제 자기만의 그런 의견들을 보이스를 내는 것을 굉장히 이제 용기를 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토론방이 너무나 풍성해지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 스스로가 진짜 내가 영어 교육론에 이제 정말 입문했구나. 이런 어떤 자기 스스로의 그런 만족감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취감을 느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토론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런 어떤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교수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지금 고 학생들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하면서 사실 그것이 오늘날 교육과 관련돼서 우리가 새롭게 등장하고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평생 교육의 기본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교육은 교수자의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자가 갖고 있는 삶의 그 과정 속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이 충분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교과 내용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적 해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대의 교육의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평생 교육의 또 중요성과 또 그런 어떤 시대적인 요청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풀어주셨는데요. 네,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사실 또 수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경고성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학, 사실은 남을 설득시키는 어떤 그런 화법이자 어떤 학문으로서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은 설득하면서 제압하려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수사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수사학 강의 이 교수님께 듣고 싶은데요. 네. 예. 먼저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수사학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정의를 내리고 이 수사학이 시작된 시점의 그 역사적인 그런 어떤 사실들, 그리고 이 수사학이 교과 과정으로서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수사학이 어떤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고 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수사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많은 개념들을 알게 되는데, 네이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언어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바로 이 수사학이 고대 그리스 시대로 간다면은 그 아테네라는 도시 국가에서 교육의 그 과정 속에 이미 시작이 되었었죠. 왜 이 수사학이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개인적으로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대화법 내지는 또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웅변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수사학에 접근을 했습니다. 교과 내용으로서 보면은 이제 그 아테네 초기에는 초등교육은 3RS라고 해서 쓰고 읽고 셈하는 것이 초등교육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이고, 7자유교과라는 부분이 이제 중등교육 이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7자유교과의 3학 4과로 또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3학 안에 문법, 수사학, 변증법이라는 이런 과목들이 있어서요. 그 안에 이제 수사학이 들어있었죠. 이것이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실질적으로 교육 속에 처음 시작된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정치적인 입문을 위해서 웅변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었었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수사학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수사학의 원리는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과연 이 수사학이 우리에게 정말 그 어떤 하나의 학문으로서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질문을 던지게 되죠. 저는 이 책에서 이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사학에서 이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다가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막고 또 생각들을 더 하지 못하게 막는, 다시 말해서 변론이나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언어의 기법을 사용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곳의 저자는 수사학을 조금 더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스승으로서도 수사학적인 그런 어떤 언어 기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지적 해방이라는 차원에 있어서의 수사학의 그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주변에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 앞에 보면 또 나서서 보면 이렇게 주눅이 들잖아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여기 같은데. 이성균 교수님 뭐 수사학 하신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 수사학 강의 잘 듣는 그렇진 않습니다. 굉장히 명강이었어요. 네. 교수님 어떠세요? 네, 뭐 수사학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고대 그 그리스에서 이제 수사학이 그렇게 발전해서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게 된 건 사실 로마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초대 황제인 그 시저가 바로 이제 이 수사학에 어떻게 보면 좀 당하기도 하고 또 수사학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랬던 어떤 사람이죠. 당대 이제 가장 유명했던 그 변호사가 이제 키케로가 있는데, 이 키케로가 이제 자꾸 그 시저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마다 그 원론에 나와서 이제 장광설을 이제 늘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앞뒤를 잘 놓고 보면 시저의 정책이 사실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로마를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뭐 기성 그 계급들 또 특히나 이제 그 기득권 계층을 대변하는 그 어떤 이 키케로 이 사람의 이제 그 장광설에 밀려서 번번이 좌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럴 때의 그 수사학은 좀 바람직하지 않게 사용된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육에서 물론 이제 그 시저도 그 수사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교육받았던 정도가 아마 뭐 키케로만 못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렇게 번번이 지고 말았는데 결국 나중에는 뭐 이제 힘으로 제압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 수사학을 그 상대방의 어떤 그런 그 창의적인 생각이나 자기 의견을 이렇게 표출하는데 그걸 제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든가 또는 자신이 지식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교육적인 목적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특히나 이제 그런 거에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몰입돼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이러한 이제 제목대로 하자면 무지한 스승들한테 이렇게 한번 경고를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자, 이쯤에서 우리 쉬어가는 코너 한번 오행시 짓기 한번 타임을 가져볼 텐데요. 우리 오늘의 시인 누가 한번 해주실래요? 뭐 수사하게 돼가지고 이 교수님이 아무래도 괜찮지 않을까. 네, 한번 우리 이 교수님께서 한번 나도 시인이다의 코너에서 부담스럽네요. 한번 좀 재밌게 좀 오행시를 오행시를 줘야 되는데 저는 네. 시인이 아니라서 좀 딱딱합니다. 그래도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띄워주시죠. 무, 무지한 스승은 어떤 스승인가? 지, 지적인 스승은 어떤 스승인가? 한, 한참을 생각하고 추론해 본 결과 스, 스스로 자신을 무지한 스승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스승, 자신을 늘 성찰하고 자각하며 도전하는 스승이 진정한 스승이 아닐까. 승, 승승장구하려는 인생의 그 전쟁터에서 아직도 우리는 무지한 스승이 아닐까요? 훌륭하신데. 고민했습니다, 저도. 뭐 별로 시적으로 멋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제가 딱딱하다고 아까 비판적인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울림이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야, 오늘 수사학 강의에 또 이 신앙송에 오늘 이성균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갑니다. 작가는 또 이 책에서 사실은 무지의 늪에 대해서 경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고 얘기가 나오는데 스스로 자신의 지능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또 우려와 또 이런 예를 들면서 뭐 노동자들이라든지 또 지식계층과 비교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나는 이제 배움이 적다라든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또 우려를 표명하는데 뭐 스스로 무지의 늪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셨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먼저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어떤 뭐 야구 감독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요. 이제 보통 야구 선수도 이제 운동 선수이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이제 점점 운동할 역량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습도 게을리하고 나중에 그냥 은퇴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지적하시는 것은 나이가 먹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이제 성취가 있고 나아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분 말씀인데요. 그게 꼭 운동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지적인 부분에서는 더더욱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과거에 그 아주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도 계속해서 그 연구도 하시고 또 아주 예를 들면 우리 뭐 시를 외운다든가 산 이름을 외운다든가 뭐 그런 그 노력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나이라고 하는 그 벽을 이제 뛰어넘으신 거고 또 가난하고 책도 별로 없고 그런 여건 속에서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걸 극복한 사례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어떤 그런 그걸 이제 뭐 논어에서는 여획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가 네 스스로 너의 한계를 금긋는다. 그래서 여획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여획처럼 스스로가 이렇게 한계를 긋지 말고 한계는 없다. 그냥 하는 데까지 뭐 내가 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좀 하면 그 여기서 말하는 그 무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의욕도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지식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극복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이게 언어 교육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영어를 이제 그 배우는 우리 학생들 생각을 해보면 저희 영어학과 학생들은 이중고를 또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무지의 늪이라는 거를 이제 언어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이제 원어민과 내가 너무 이제 그걸 막 비교하면서 정말 자기가 충분히 그 자기가 가진 그런 그 영어 실력으로 충분히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굉장히 이제 원어민에 비해서 나는 발음도 이상해 또 억양도 그렇지 않아 이런 어떤 그 자기 스스로의 열등감에 빠져서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능성들을 이렇게 열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또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뭐 영어 강의 같은 걸 할 때 어떨 때는 조금 잘 되지만 어떨 때는 또 나 정말 안 되나 봐 이러면서 그 어떤 체념의 늪에 네. 이렇게 빠지게 되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게 굉장히 자기 무시의 늪 이런 것에 굉장히 한동안 굉장히 빠져서 고민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그 생각의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자기 스스로 그런 부분들 자기가 가르칠 수 있고 이런 어떤 굉장히 자기 긍정의 그런 에너지들을 이런 어학에서도 또 이런 이중의 그런 이중고를 겪지 말고 이렇게 어떤 사실은 뭐 이게 뭐 영어를 한다는 게 우리가 원어민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내가 가진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독려를 하면 또 학생들이 많이 그거에서 좀 또 이렇게 다시 자기 긍정의 그런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예. 말씀입니다. 예. 네, 우리 이 교수님은요? 예, 책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적인 악이다. 지적 악,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적 악이 무지가 아니라 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한계 짓는 것 자체는 자기 스스로를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이 책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들이 스승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이 열등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런 어떤 현대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이 열등감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정신 그 어떤 질환을 겪게 되는데 이 자기의 그 어떤 무지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탈피를 해야 한다라는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그 아주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네. 자, 이제 밑줄 쫙 낭독의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책을 읽으시면서 아, 이건 정말 공감이 간다. 아니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건 꼭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나눠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말을 꺼낸 김에 제가 저는 그 책의 그 271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스승의 알미나 학식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지능이 쉼 없이 실행되도록 자극하는 노력에 달려있다. 자, 이런 글귀를 제가 보면서 단순히 자기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고자만 하는 그런 어떤 스승의 무지한 부분들을 이제 탈피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무지한 스승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를 아는 거죠. 깨달은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짧은 한 문장의 그런 그 기절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260페이지에 나오는 문구예요. 나는 신이 혼자서 스승 없이 스스로를 지도할 수 있는 인간 영혼을 창조했다고 믿는다. 예. 바로 이 문장에서 가장 명료하게 이 무지한 스승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가 담겨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를 지도할 수 있는 인간.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르칠 수 있는 인간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떤 교육의 주체가 사실은 학생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저희 다 아시겠지만 너무 요즘 교육 풍토가 너무 이렇게 교사들한테 의존하고 의존성이 있고 학원에 의존하고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히 그게 되는데 그 시간과 어떤 그런 여유들을 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안 주는 그런 풍토들이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저는 이 짧은 기절 속에서 많은 거를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짧지만 굉장히 함축적이고 많은 의미가 내포되었는데요. 우리 네, 스님이요? 저는 뭐 한 두 군데 네. 27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나는 이해 못하겠어. 란 말은 네. 나에겐 그것이 필요 없어. 라고 토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 변명이고 자기 비하고 자기 한계를 긋는 거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해 못하겠다란 말 하기 전에 얼마만큼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고요. 조금 약간 엉뚱하기는 하지만 여기 책 페이지가 없어요. 296페이지 오른편에 보면 이 서지 정보 나와 있는데 보면요. 1판 7세 편엠 2013년 5월 1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8년 11월 28일 날 1판 1세가 나왔는데요. 7세를 5년 만에 이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5번 거듭 인쇄할 만큼 여러분들이 읽으셨다는 거죠. 참고로 정가는 15,000원이네요. 예, 근데 뭐 가격도 싼 책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소설책도 아니고 근데 이런 책을 1판 7세가 되도록 읽었다는 거. 이거 참 우리나라에 그래도 나는 무지하지만 나 말고 다른 분들은 아주 유식한 스승님들이 많이 계시구나 하는 그런 좀 안도감을 갖게 되네요. 예. 네, 이 랑시에르가 직접 한국에 와서 또 이게 같은 뭐 출판 기념회라든지 아니면 같은 어떤 그런 강연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한국의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또 이러한 어떤 이런 주제에 대해서 목말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럼 작가에 대해서 이미 말이 나왔는데요. 작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저자, 이 랑시에르는 이 책 이외에도 사실 많은 저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라든지 범주를 보면 뭐 정치, 평등, 또 문화, 또 철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저작들을 만들었고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시각과 또 독특한 생각들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시나요? 뭐 사실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또 인품이 뭐 넉넉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저술 활동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 일단 이제 호기심이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스승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러 면에서 존경할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그 자세라든가 입장을 이렇게 좀 스스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상징이다라는 의미에서 뭐 한번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무지한 스승 이 책이 컨셉이 굉장히 조금 더 쉽게 쓰였으면 그랬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접근할 때 더 용이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랑시에르 작가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책을 랑시에르가 쓸 때 굉장히 그 어떤 사회상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어떤 뭐 진보주의라든가 아니면 보수주의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확 뒤엎고 아예 판부터 새롭게 어떤 전제부터 새롭게 깔고 그렇게 이제 어떤 책을 그 자신의 어떤 신념을 주장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용감한 분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신념을 그냥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보이스를 확실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스승에 대한 얘기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거기서 그 키팅 선생님 그분을 이 랑시에르는 과연 어떻게 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델하고 이렇게 그 매칭을 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예, 저는 이 랑시에르 작가가 이 책을 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조금 이렇게 그 책을 통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1981년인가요? 그 사회당 출신의 미테랑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입니다. 첫 번째 교육부 장관과 또 두 번째 교육부 장관, 이 장관이 바뀌면서 서로의 각각의 다른 그런 어떤 교육 개혁의 그 방향을 내세웠던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교육의 개혁적인 측면에 있어서 두 교육 담당 장관이 내놓은 그 개혁 방안이 랑시에르 입장에서는 불평등에 시작해서 평등을 추구하는 실현해야 한다라는 차원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반박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박하면서 아니다. 불평등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평등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 출발점에 대한 부분들을 그 개념을 정리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상당히 그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학생들 스스로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 의지를 불러 일으켜 준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저자의 역할이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그런 어떤 배움의 길들 또는 다시 자각하게 하는 길들을 열어준 어떤 지적 모험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또 이 책을 또 잘 정리까지 요약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끝으로 우리 이 책을 읽고 나서의 어떤 느낌과 혹은 또 이 책을 추천하고 싶으면 또 누구에게 또 추천하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저한테 추천을 해야 될 것 다시 같아요. 읽으시려고 네, 뭐 사실은 이제 아직도 충분히 못 읽었고요. 좀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이렇게 어떤 스펙트럼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극과 극에 있는 두 부류의 어떤 그런 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이쪽 극은 굉장히 우월한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교사들, 내가 강의도 정말 잘하고 굉장히 우쭐하고 굉장히 모든 어떤 지식 전달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가 자신감이 넘치는 어떤 그런 분들 한번 이 책을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쪽 그 맨 끝에 스펙트럼의 가장 또 이쪽 다른 끝에 있는 그런 분들, 굉장히 어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나는 정말 교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다 이렇게 내가 가진 거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야, 난 스스로 나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어떤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사들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두 부류의 그런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좀 분위기를 좀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여지없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사고를 해봤어요. 과연 이런 책들은 누가 읽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교육자 측면에 있어서 교육자로서 사명감이 불분명한 사람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교육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교육 철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 이 책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육 철학이라는 것은 교육의 목적을 뚜렷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우리 스승 선생님들, 그래서 좀 더 내가 왜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은 뭐 물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픔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아픔을 아픔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문제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시각을 지금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원칙을 아주 무시하지 않는, 원칙을,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좀 추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원칙이 필요한 사회,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승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또 이게 학습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렇게 가르침에 대한 자신의 성찰, 또 스승으로서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되는 여러모로 유익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의 교수님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스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한 무지한 스승,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진정한 스승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자크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과 함께했습니다. 온북TV 해외 통신원들이 전해주는 지구촌 책 소식과 함께 해외 서점의 베스트셀러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온북TV 해외통신원 황준호입니다. 오늘 저는 일본 도쿄 오다이바에 있는 쿠마자와 서점에 와 있습니다. 자, 쿠마자와 서점의 금주의 베스트셀러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지금까지 금주의 베스트셀러를 살펴보았습니다. 온북TV와 함께하는 책 소식,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책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북TV 통신원 황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